5회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전 세계인이 손꼽아 기다려온 스포츠 이벤트죠. 파리 하계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새벽 2시 반에 개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번 파리 올림픽 개최 비용을 최대한 줄인 이른바 짠돌이 올림픽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실제로 파리 올림픽 개최 비용은 12조 원으로 도쿄 올림픽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파리 올림픽이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을 끊어내고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혜의 북마크. 오늘은 요즘처럼 비가 내리는 날 읽으면 좋을 책들 추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또 여름을 이기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문자로 공유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피자 쿠폰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그동안 일찌감치 인지 능력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졌었고 그래서 후보 사퇴론이 일어났는데 본인의 의지는 좀 확고했었죠. 그러다가 트럼프의 피습 사건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에 걸리면서 격리까지 됐는데 사퇴 요구는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한 상황이었고요. 결국에 사퇴를 발표를 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발표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게 내 의도였으나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선 107일 정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1968년에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한 적은 있는데 그때는 훨씬 그 선거 전이었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처럼 당내 경선까지 승리를 하고 지명만 앞둔 상황에서 3개월 전에 이렇게 직전에 재선 도전 포기하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으로 50여 년 정치 인생을 사실상 이제 마무리하는 수순인 거고요. 그리고 또 사퇴의 발표가 이 SNS, X, 구 트위터죠. 이 트위터 통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거 백악관 참모들도 이때까지 몰랐다는 후문이 전해져요. 네. SNS 통해서 그때서야 알게 된 거라서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했죠. 새로운 대선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민주당.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어요. 네, 외신들 얘기에 따르면 BBC 보도도 그렇고 바이든이 사퇴 발표한 직후에 정치 후원금은 되레 쏟아지고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그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를 했는데 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만약에 바이든이 제외된다면 이런 가정하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 진짜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흑인 아시아계 대통령에 도전하는 인물이 되는 거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돼서 영광이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겠다. 이렇게 각오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 하원 흑인 의원 모임이나 히스패닉 의원 모임 등등과 접촉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민주당도 급하게 과제들이 크게 놓여 있죠. 새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일단 잡음은 최소화해야겠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그동안 이탈했던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공세를 막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이든 사퇴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에 대해서 최악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해리스에 대해서도 내가 이기기 쉬운 상대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이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든 똑같을 것이다. 나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공화당 일각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망가졌다 하면서 바이든의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해리스를 향해서도 조 바이든의 조력자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미국 국민에게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든을 공격하기보다는 새로운 주자를 공세를 가져가야 되니까요. 네. 근데 국제적으로도 지금 여러 관측들이 여전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쳐주고는 있는데, 바이든의 사퇴로 인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은 그 퍼센트는 조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 좀 세를 과시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유력설 때문일까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으로 러시아와의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고요.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는 11월에 있을 제2차 평화회의를 추진하고 회의에는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평화회의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제안해서 성사된 회의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종전 방안을 이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라는 회의체인 거고, 지난달 1차 회의 열렸을 때는 러시아는 불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젤렌스키가 이제 드러내놓고 처음으로, 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와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뜻을 밝힌 건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그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원하는 거에 꾸준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그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무기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또 뭐 물밑에서 거론을 하고 회의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또 자신이 당선되면 내년 1월 취임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유력설이 떠오르면서 젤렌스키도 조금 이제 커져가는 불확실성에 좀 노선을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읽어집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주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지난 20일이었고요. 제3의 장소라고 처음에 나왔죠. 그리고 12시간에 걸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는데, 오후 1시 30분쯤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날로 이어지는 새벽 1시 20분께까지 그렇게 밤을 넘겨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 이렇게 대면 조사 받은 건 처음이고요.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면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말고 제3의 장소로 소환을 했다라고 처음에 설명이 나왔는데, 그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종로구 한 정부청사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고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는 4년여 만이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지는 7개월여 만에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사가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먼저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한 7시간 정도 확인을 한 뒤에 그 뒤에 추가로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검찰은 그 최재형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 또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답변을 하기로 단순 선물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를 했지만 직원이 그 업무상 실수를 해서 돌려주지 못하고 포장 그대로 보관해왔을 뿐이다 라는 기존에 좀 공개를 했던 입장을 검찰 쪽에서도 유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가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주가 조작 의혹 다음에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 이렇게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시작한 뒤에 그 대검찰청에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7시간 더 지났고 한 10시간 지난 뒤에 얘기를 했다는 건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배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에 그 추미애 장관 당시에 법무부가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도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바뀌었고 그렇지만 권한을 따로 복구를 해놓질 않아서 이게 그대로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원석 총장이 그럼 이때 대검의 그 조사 사실이 들어왔다는 건 조사 시작된 지 10시간 만에 조사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게 뒤늦게 또 알려진 건데 사실 이게 되게 큰 사안이잖아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네. 대통령 부인을 소환 조사한 것이다라는 대형 사안인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대검 측에서는 꽤나 이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원석 총장도 처음에는 이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서 7초간 침묵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추후에 다시 입을 열기로는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드러내고 말을 합니다. 네. 이원석 총장은 그리고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뜻을 좀 시사했는데요.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으니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서울중앙지검 쪽은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건의 결론을 내리려고 절충안을 찾아낸 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모양새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 간의 그 불화설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우선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이거는 물타기다. 약속 대련이고 황제 조사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명 배우도 그렇고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김건희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갔다.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가 지목한 것이다. 이런 점을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소환쇼로 아무리 눈을 가려도 청문회 증인 출석은 피할 수 없다라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도 역시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저 법률 대리인 측이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 정도의 입장만 반복을 하고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재차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143만 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이게 지난달 20일에 글이 올라왔고 30일간의 동의 기간이 지나서 마감이 된 건데요. 마감 날에 최종 143만 4,784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9일에 이어서 오는 26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140만 청원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 안으라 하면서 국민을 바보 취급한 것에 당장 사과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새로운 입장을 냈는데 탄핵 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정쟁몰이일 뿐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전당대회 막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지율 다 떠나서 행보로도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한동훈 후보예요. 네. 당권 주자 중에 일단 사실 행보가 계속 혼자 다르거든요. 유일하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뭐 본인 입장이 맞다 아니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어찌됐든 간 세간에서 반윤이다 이렇게 또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메시지 무시 논란까지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혹은 국민의힘을 지켜야 된다는 기존 보수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는 거고 정반대로는 그 총선에서도 사실
참패 원인 중에 하나로 김건희 리스크가 지목이 됐고 지금까지 어떠한 뭐 사과라든가 이런 게 계속 이런 질질 끌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버리고 당정 관계를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게 완전히 상반된 그런 해석인 거죠. 네. 더불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이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을 했다고 폭로를 하면서 이 공소 취소 의혹이 다시 여당 경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카드가 됐는데요. 나경원 후보 측은 이제 정통 국민의힘 이걸 부각을 하면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새롭게 뛰어들어서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 당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후보의 입이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후보가 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로 폭로를 했다가 잠깐 한 걸음 물러나면서 공식 사과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다시 그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를 편들면 공정이 무너진다.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나머지 후보인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도 당에 너무 큰 고통이었던 패스트트랙 상처를 후벼 팠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이렇게 좀 한동훈 후보 비판에 가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심도는 최고인 것 같은데요. 정작 투표율은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실제로 체감하는 관심도는 정말 높아요. 네. 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실시간 중계 보면 사실상 민주당보다 실시간 시청자 수도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정작 실제 투표율은 투표 3일차 기준으로 45.98%를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서 최종 투표율 지금 관측되는 게 40% 후반대 혹은 50% 초반대 정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지난해 전당대회 3일차 투표율하고 비교하면 7% 넘게 7%포인트 더 넘게 떨어지는 수치인 거고 그러니까 시청자 수는 많은데 이게 되게 관전만 하고 조금 이렇게 뭐 재미는 있다. 네. 불꽃이 튄다 하고는 있지만 정말 지켜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호 비방전, 폭로전, 뭐 자폭전대다 너무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피로감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뭐 당 쇄신은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제일 국민의힘이 제일 많이 자성해야 될 건 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인 건데 그런 것들은 너무 뒷전이 되고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당원들이 피로감을 느꼈다는 해석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또 이걸 두고 주장은 엇갈리는 게 한동훈 후보 캠프 측은 조직표의 힘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직전에 있던 전당대회 때는 대통령 입김이 세서 친윤 후보가 당선되고 거기에 또 지지층이 결집을 했는데 그때 움직였던 조직표가 이번엔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원희룡 후보 캠프 측은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던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어대한 이 대세 분위기가 깨지고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굉장히 다른 입장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나제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선 투표가 한창인데요. 역시 어대명일까요? 이재명 전 대표가 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네, 뭐 반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 발표된 대구 경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까지 누적 득표율 91.7%로 이재명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7.19%고요. 김지수 후보가 1.11%.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죠.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이 21.67%인데 유일하게 20%대 득표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지도가 높고 또 투쟁력을 강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라면서 이걸 앞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윤석열 정부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 가장 명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김민석 후보가 4위에 그친 상황입니다. 물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5명을 뽑으니까 5위까지 당 지도부에 입성을 할 수는 있지만 1위에서 크게 밀려난 상황이 예상 밖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을 이기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휴대전화 끝자리 2501님, 요즘처럼 비가 올 때는 좋아하는 시를 공책에 만년필로 베꼈으면 좋습니다. 집중도 되고요. 감성도 촉촉해지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셨어요. 8988님,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해서 어항 속에 있는 기분이 드는데요. 저는 최대한 집 밖에 안 나가는 방법으로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소하게 생활비도 줄어들고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하게 돼서 좋더라고요. 세모정 시간이 종종 회의 시간이랑 겹치는데요. 집에 있으면 다시 듣기 하기도 좋습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1161님, 귀농 6년 차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좀 더우면 에어컨, 선풍기 전전하며 생활했는데 귀농 생활은 그게 쉽지 않네요. 더위와 땀을 즐기는 게 여름을 견디는 법입니다. 무더위에 흠뻑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지하수 퍼올린 물로 샤워하면 너무 좋은데요. 거기에 직접 키운 자두, 복숭아를 먹으면 정말 행복하답니다 하셨어요. 아유, 맛있겠네요. 5944님,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밭두렁이 무너졌습니다. 비가 그치면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새 잡초도 너무 많이 자라서 비 온 뒤가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아, 힘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한 차례 비가 지나가면서 서울 시내 15개 하천의 출입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통제되는 하천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은 비탄진 도로와 지하차도 등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계속된 폭우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땅꺼짐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아침 낙석 100톤이 쏟아진 사고가 발생한 453호 지방도로 지금도 복구 작업으로 전면 통제 중인데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강원 인제군 서화면과 양구군 해안면 사이 오가실 때 국도 31호선 통해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 사고 구간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입니다. 대동요금소 2,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이라 정체 계속 늘고 있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방향 대감 분기점 2차로의 작업 여파도 뒤쪽으로 크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제33회 하계올림픽이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죠.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는 토요일 새벽 2시 반에 개막할 예정인데요. 우리 대표팀 본지는 이미 파리에 도착했고요. KBS 중계진도 지난 주말 사이 현지 중계센터 구축을 마쳤습니다. 여러 미디어에서 올림픽 관련 소식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경제포커스, 오늘은 올림픽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이 올림픽의 경제학 시간 마련했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파리올림픽 오는 토요일에 개막을 하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2시 반, 그리고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개막식이 열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유럽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큰 스포츠 대회 있을 때 뭐 개막식도 그렇고 폐막식도 그렇고 주요 경기를 시차 때문에 네.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뭐 개막식, 폐막식 그리고 주요 경기들은 늦은 밤이나 뭐 새벽 시간에 열리는 건 각오해야 되고 그래서 빅 경기, 뭐 메달이 걸린 경기가 있을 때는 뭐 일부는 뭐 날을 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단단히 마음을 좀 먹고 있어야겠어요. 네, 파리는 벌써 올림픽을 3번째 개최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욕심쟁이죠. 사실 남들은 한 번도 하긴 걸 3번째입니다. 찾아보니까 1900년에 한 번 했고요. 2회 올림픽을 했고요. 1924년 그리고 딱 100년 만에 2024년에 3번째 올림픽을 여는데 3번째 연 곳이 파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런던도 3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 올림픽이 2028년 올림픽이 로스앤젤레스 LA인데 LA도 2028년 하면 3번째 하게 되는 거고 일본 도쿄는 2번 했고요. 그리스 아테네도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3번씩 한 욕심쟁이 도시들이 참 많은데
근데 또 이번 올림픽도 눈길이 가는 게 뭐 파리하면은 뭐 예술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상징하는 강이 우리 한강이 있듯이 센 강이 있고 네. 개막식에 센 강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개막식은 스타디움의 국기에 따라서 선수들이 걸어서 입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센 강에 배를 타고 입장을 하니까 개막식이 최초로 스타디움 밖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고 메달을 굉장히 유명한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가 금은 동 메달을 제작을 했어요. 네. 이게 뭐 쇼메라는 굉장히 유명한 주얼리 브랜드인데 네. 여기서 에펠탑을 새기는 모양을 해서 일종의 또 명품 티를 많이 냈고요. 또 이제 당연히 이런 큰 올림픽이 열리면 후원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하긴 합니다만 최대 후원사가 이번에는 LVMH입니다. 그거 뭐 명품 아시는 분들 잘 아시는 기업일 텐데 루이비통, 디올 우리가 아는 명품 브랜드를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명품 기업이 2,200억 원을 내서 최대 스폰서로 나오면서 어쨌든 뭐 예술, 뭐 명품 이런 걸 좀 많이 뽐내는 그런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럭셔리한 이미지와는 달리 이번 파리 올림픽이 일종의 짠돌이 올림픽이라면서요. 네. 이번 파리 올림픽 개최 비용이 이제 조직위가 밝힌 공식 개최 비용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2조 원 정도 돼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 비용이 55조 원을 썼어요. 2008년인데 16년 전인데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은 러시아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은 70조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뭐 12조 원이면 한 뭐 5분의 1,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적게 쓴 올림픽인 건 맞아요. 사실 네. 올림픽 할 때 개최 비용이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냐면 경기장 짓는 데 들어가요. 사실 열리는 종목이 20, 30개 되기 때문에 보통 20, 30개 경기장을 다 새로 짓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95% 경기장의 95%를 다 재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게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파리의 웬만한 명소에서 굉장히 많이 열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근대 5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육상 종목 5개라는 근대 5종 경기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프랑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자체를 경기장으로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재변모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돈을 안 쓰는 굉장히 절약하는 올림픽이다. 그게 이제 올림픽의 경제학 측면에서 가장 이번 파리 올림픽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항상 새로 지은 경기장들이 결국에는 적자투성이로 방치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프랑스가 이런 논란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우리도 뭐 평창 올림픽도 그랬고 뭐 기타 월드컵이나 여러 가지 아시안 게임 유치하고 나면 항상 경기장이 놀고 있다. 그거 다 세금 아니냐 이런 관련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돈을 많이 썼다는 중국 베이징이나 러시아 소치도 55조 70조 원을 썼지만 거기 경기장을 과연 잘 활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러시아 소치를 우리가 여름 휴가 때 관광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끼자는 여론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프랑스도 이제 12조만 쓰는 굉장히 짠돌이 올림픽을 한 건데 한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4년마다 열린 올림픽을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면 어디가 종합순위 1등을 했다. 뭐 우리나라가 메달 몇 개 땄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올림픽이 흑자였냐 적자였냐 이런 냉정한 결산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도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나오는 수익 그걸 더하기 빼기해서 적자 흑자를 따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스포츠 이벤트라는 이유로 다들 이제 과잉 흥분돼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소수의 이제 이렇게 좀 깐깐한 사람들이 따져는 봅니다. 따져는 뭐 사후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일단 올림픽 비용과 수익을 좀 구분해서 보면요. 올림픽 비용은 계산하기가 좀 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최 비용, 그러니까 경기장을 짓는 비용, 그다음 경기장까지 접근하는 뭐 도로나 철도를 까는 비용, 그런 게 이제 비용이 되는데 수입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수입은 일단 당장 들어오는 거는 중개권료가 있고요. 네. 방송사에 중개권료를 두고 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을 하면은 관중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 수입이 있겠죠. 근데 그 관광 수입이 올림픽 때문에 온 건지 원래 올려던 건지를 잘 분간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막 넓게 잡는 겁니다. 다 올림픽 때문에 왔어라고 우기는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경제적 효과로 분석되는 게 홍보 효과인데 프랑스 파리가 이번 올림픽으로 얼마나 더 홍보가 될까를
무슨 수로 계산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하나 더해지는 게 국민들의 행복감, 국민 행복 효과인데 그건 더더욱 계산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용 대비 편익, 특히 편익 부분에서 부풀리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좀 덜하지만 좀 권위주의 국가에 열렸을 때는 이 홍보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부풀립니다. 그래서 다 흑자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후적으로 냉정하게 검증해 보면 과연 흑자였던 올림픽이 몇 개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 손가락 이내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네. 근데 사실 국가 이미지 제고 뭐 이런 것들은 돈으로 좀 환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올림픽을 적자냐 흑자냐 정확하게 결산을 안 해왔다는 얘기겠네요. 뭐 멀리 갈 거 없이요.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그다음에 평창올림픽도 우리나라 정부는 흑자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흑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관광 수입, 국가 홍보 효과, 국민의 어떤 사기 진작 효과 이걸 다 경제적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결과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몇 조 원이라고 어떻게 계산을 해요? 사실 이게 약간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부풀려주기 매우 쉽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유치할 때는 유치하는 도시의 시민들이나 국가의 국민들은 이제는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게 남는 장사인가? 아니면 괜히 세금만 쓰는 거 아닌가를 의식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식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프랑스도 굉장히 짠돌이 돈을 안 쓰는 올림픽을 하게 됐다. 그런 흐름들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또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은 어디가 참여해요? 일단 이제 올림픽 공식 후원사는 몇 개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LVMH 같은 데가 있고 나이키 같은 데가 있고 우리나라는 공식 후원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거기든 잘 보면 그냥 후원사라고 안 하고 공식 후원사라고 꼭 밝혀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공식 후원사라는 명찰을 따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후원사는 삼성전자 딱 하나 있고 이번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올림픽을 최대한의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팩 행사, 그러니까 첫 공개 행사를 루브르 박물관에서 최근에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센강에서 제가 개막식을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 개막식 생중계를 갤럭시 24 울트라로 생 카메라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카메라, 방송 카메라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쓰지만 갤럭시 카메라를 방송용으로 써요. 라이브 중계로.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카메라의 화질이 방송용 카메라에 뒤지지 않음을 올림픽을 통해서 라이브로 활용하는 거죠. 그만큼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거고 다른 대기업들 뭐 SK나 LG나 현대차는 공식 후원사는 안 들어갑니다. 워낙 돈이 비싸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무슨 체육 협회장들은 이제 대기업 회장님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현대차는 양궁 협회장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총수가 협회를 맡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후원을 하고 그다음 좀 더 아래 단계로 내려가면 대부분 식품 회사들이 현재 부스를 많이 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CJ나 오비 맥주, 뭐 SPC 이런 곳들이 파리 아무래도 이제 K푸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홍보의 장이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 기간에 전용 매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올림픽 우리 선수단 단복도 결국 우리 경기 그 기업들이 후원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대표팀 단복은 노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올림픽 이후에 열리는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이랜드에서 이제 공식 단복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이 올림픽에 상업적으로 참여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올림픽의 상징어가요. 아마추어리즘이에요. 근데 지금 아마추어랑 완전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요. 돈잔치거든요. 그렇게 된 첫 번째 계기가 1984년 LA 올림픽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상업화되지는 않았는데 1984년을 계기로 정말 상업화의 끝장을 보고 있는데 그때의 조직위원장이 피터 유메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올림픽 IOC 업계에는 유메로스 매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분의 어떤 정신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큰 경기장을 짓는 게 아니다. TV 중계 카메라가 몇 대가 들어가느냐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아서 그 시청자 숫자를 가지고 기업들에게 후원을 명분으로 그 돈을 파느냐.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게 피터 유메로스라는 LA 올림픽 조직위원장이고 그때를 기점으로 정말 끝간데 없이 상업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55조 원, 70조 원이라는 게 보통 보름 정도 열리는 대회인데 그 짧은 기간에 그 정도를 쓸 수 있는 게
그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우리 근대 올림픽 1896년에 시작할 때는 아마추어 정신의 향연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뭐 그게 약간 좀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있죠. 네. 오늘은 경제 포커스 올림픽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 또는 그때의 어스름한 빛을 가리켜서 황혼이라고 하죠. 또 이 말을 비유적으로 쓰면 사람의 생애나 나라의 운명 따위가 한창인 고비를 지나서 쇠퇴해서 종말에 가까운 상태를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용구 황혼이 깃들다라는 것은 사람이나 나라의 운명이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황혼은 한자어인데요. 비슷한 고유어 표현으로는 땅거미가 있습니다. 보통 두 번째 음절을 된소리로 발음해서 땅거미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표기 형태와 같이 땅거미라고 예사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땅거미에서 거미라는 건 조금 어둑한 상태 또는 그런 때를 의미하고요. 어스름이란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벌써 저녁 거미가 내린 지 오래되었다. 우리는 새벽 어스름에 민박집을 나와서 기차역으로 향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노을이라 하면 주로 저녁 노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원래 노을은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하늘이 햇빛에 물들어서 벌겋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노을, 새벽 노을도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꽃노을은 고운 색깔로 붉게 물든 노을을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서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인천 등 서해안 쪽 초속 6m의 강풍이 불고 있고요. 현재까지 철원에는 46.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파주, 인천 모두 30mm 가까운 강우량 기록 중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하고도 많은 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무더위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소강 상태지만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3시경부터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내리게 될 비의 양이 20에서 80mm 안팎이고요. 내일도 수도권에는 20에서 100mm, 강원도 10에서 60, 충청도는 최대 4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누적 강우량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주위는 피해 주시고요.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5도 등 전국적으로 27에서 35도 분포로 폭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동해안 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달의 인력이 강해지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하면서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울뿐인 소환 조사는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경호법상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실기 시험 접수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연세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채용 전공의들은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들도 전공의 모집 강행 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인 것도 힘든데 많은 양의 비까지 내리면서 이번 주 시작부터 힘들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은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선인데요. 이번 장마 기세가 어찌나 드센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빗줄기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 5도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강원 내륙 산지 10에서 50mm, 대전, 세종, 충남 남부, 충북 북부 5에서 20mm입니다. 빗줄기에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로 예보될 정도로 전국에 무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상청 예보가 좀 자주 어긋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7월 들어서 기상청 예보가 자주 어긋나고 있는데요.
호우 예보 때문에 나들이 계획도 취소했는데 정작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도 많아 시민들 사이에선 예보를 못 믿겠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최대 150mm의 비가 예고됐던 수도권의 강수량은 지역별로 30에서 50mm대에 그쳤는데요. 기상청은 최근 산발적인 비를 뿌리고 금세 소멸하는 현상이 자주 발달해 예측이 어려웠다 설명해 보지만 이런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강수량 예측치가 워낙 크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이럴 거면 차라리 기상청을 없애자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급기야 해외 날씨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애플 앱스토어 무료 날씨 앱 부문 1위에 체코에 본사를 둔 윈디닷컴이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기상청이 날씨 상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마치 중계하듯이 막상 비구름대가 닥치고 나서야 정확한 정보가 생산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렇게 3일에서 일주일 단위의 단기 전망에 대해선 해외 앱도 함께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는 그냥 웬만하면 비가 오겠지 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장마 막바지가 멀지 않았다고 하니까 끝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이번 폭우로 밥상 물가가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했어요. 특히 수박 대란 조짐이 보인다고요. 네, 지난 봄 사과 대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작황부진의 금사과로 불릴 만큼 가격이 한때 천정부지로 치솟았었는데요. 사과 대란에 이어서 이번엔 수박 한 통이 무려 5만 원까지 치솟는 수박 대란이 우려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주 집중호우로 수박 대표 산지 충남 논산과 부여 지역 피해가 컸었는데요. 전국 수박 하우스 물량 70% 안팎을 도맡고 있는데 재배 산지 60에서 70% 이상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물 먹은 수박 맛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유통업계에 따르면 통상 90%를 유지하던 비파괴 당도 검사 통과율은 최근 70%대까지 떨어졌고요. 소비자들의 반품과 환불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수박 수요가 급증할 텐데 작황부진으로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박값이 급등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박뿐만 아니라 채소값도 들썩이고 있죠. 네, 채소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상추와 깻잎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고깃집 가서 상추 좀 더 달라고 하기 눈치 보일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적상추의 경우 지난주 100g당 2,100원에 판매됐는데 일주일 만에 50% 넘게 올랐습니다.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50% 육박하는 상승률이고요. 깻잎도 100g에 2,500원 선으로 일주일 전보다 20% 가까이 평년보다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른바 도깨비 장마 때문에 생산량이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채소뿐만 아니라 제철 과일도 비상인데 아까 짚어본 수박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참외와 토마토도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또 6월 각각 2%대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보였던 밥상 물가에 다시 또 경고등이 켜진 모습인데요. 저도 주말에 마트에 장을 보러 다녀왔었거든요. 일주일치 식비를 딱 정해놓고 계산기도 들이면서 그 금액 안에서만 장을 보는데 어제는 숫자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10만 원어치 장을 봤는데 카트가 횡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몸으로 체감될 만큼 값이 크게 뛰었는데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면서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밥상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대통령실 주관으로 물가점검 회의를 열고 농심품부는 채소 등 농산물 공급량 회복에 주력해 밥상 물가 상승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 역대 최악의 IT 대란으로 세계 곳곳이 멈춰섰어요. 네, 주말 사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온 지구가 멈춰섰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방송과 통신, 금융 등 인프라가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는 글로벌 IT 대란이 빚어졌는데요. 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소프트웨어 패치가 윈도우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1%에 해당하는 850만 대의 기기가 먹통이 됐는데 고작 1%였지만 그 파장은 굉장했습니다. 미국의 상징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대형 전광판들은 블루 스크린을 띄우나 아예 꺼져버렸고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역 방송사는 회사 컴퓨터가 먹통이 돼 기상캐스터가 직접 종이에 지도를 그려 방송을 진행하는 네.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길도 막혔는데요. 지난 이틀간 8,000편에 가까운 항공편이 취소되고 7만 9천 편이 지연되기도 했는데 피해 3일째 규모는 줄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부터 병원과 약국, 미디어까지 전 세계 수많은 기관과 기업 단말기 화면이 블루 스크린을 띄우고 작동을 멈췄는데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월가를 대표하는 은행들의 시스템도 멈춰섰고,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 서비스인 911 신고가 먹통이 되는 등 세계 각국 공공기관과 병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IT 대란으로 복구까지 많게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 피해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례 없는 사태에 초연결 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어요. 네, 19일 한때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국내 저비용 항공사 3사가 마비되기도 했지만 현재 완전 복구되고요. 이번 사태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국내 회사는 10곳 정도로 하루 만에 복구돼 피해 규모나 기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피해가 적었던 건 망 분리 덕분이었는데요. 공공기관 내부 업무망을 단절시켜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개념인데, 국내 주요 기관은 클라우드 같은 외부 서비스와 연동하지 않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렇게 빈번해지는 셧다운에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편리한 시대지만 작은 오류로 시스템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험을 또 한 번 체감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요. 외국에선 수술에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세계 어디든 IT 기술이 일상에 깊게 들어와 있는 만큼 남일 같지 않다라는 반응들도 보였습니다. 네. 실제 작은 오류 하나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 우리나라에서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죠. 2년 전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가 5일간 중단되기도 했고, 지난해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인해 행안부 전산망이 먹통이 돼 지자체 업무에 사흘간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과거였으면 일부 시스템 오류로 마무될 일이 이 초연결 사회에선 대란으로 번진 셈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정부는 올해 말 클라우드 사용 확대를 핵심으로 한 초연결 사회 구축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어서 한국 역시 언제든 IT 마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 그룹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김범수 창업주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되죠. 네,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 앞에 섰던 김 위원장은 이번엔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요.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가량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2,4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개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보고 있는데,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 뛰어든 하이브가 공개 매수 가격으로 12만 원을 제시하자 주가를 더 올려서 이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겁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는 한 달 만에 9만 원대에서 15만 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시세 조종 공모와 관련된 인적, 물적 증거가 나왔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주식 매수를 승인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개인 택시의 강제 휴무제인 택시 부제가 이 서울시에서 다시 시행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가 시끄럽다고요. 네, 강제 휴무제가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에서 다시 시행된다는 전망에 개인 택시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지고 심야 택시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요. 사실상 폐지된 제도를 2년 만에 되살리는 건 졸속 행정이란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택시 부재 운영 권한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관련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택시 부재는 운전자 과로를 방지하고자 택시기사가 정기적으로 쉬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73년 도입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른바 택시 대란이 일어나자 2022년 전국적으로 일괄 해제됐었습니다. 국토부는 택시 부재 재개 이유를 택시 대란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서울에서는 요금 할증이 시작되는 시간에 운행하는 개인 택시가 낮 시간만큼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관계자는 서울시가 올해 공식적으로 재시행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택시 부재 해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훈령 개정 배경에는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사이에 갈등이 또 있습니다. 택시 부재는 법적으로 모든 택시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개인 택시 위주로 적용됐는데요. 네. 법인 택시는 자체적으로 이부제 등을 실시하기 때문인데 법인 택시 업계는 택시 공급 과잉으로 수익이 줄고 또 운전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택시 부재 재시행을 요구해왔습니다. 올해 5월에는 대도시 3곳이 재시행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제도 개편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상태고요. 이에 개인 택시 운전사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 행정예고 게시판에는 공고 나흘 만인 21일 오후까지 택시 부재 재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200건 이상 제기되기도 했는데 개인 택시는 자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휴무 강제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보이고요. 생계가 어려워지고 혹시나 택시난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양측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든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요. 네, 20대뿐만 아니라 10대들까지 너도 나도 이 디지털 카메라를 구하려고 발품을 판다고 하는데요. 가게를 찾는 손님들보다 카메라 연식이 더 오래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 3가역 인근에서 40년 넘게 디지털 카메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터줏대감 이규태 씨는 요즘 장사가 제일 잘 된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작년보다 가격이 더 올라 따블이라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 한이의 푸른 산호초 부대가 이끈 이른바 노스텔지아 향수 열풍에 종로 남대문 일대 중고 카메라 가게들이 다시 찾아온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이가 지난달 일본 도쿄돔 팬미팅 버니즈 캠프에서 푸른 산호초 노래를 부른 무대 영상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650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삽시간에 유명해졌는데요. 관심은 원곡자인 80년대 일본 가수 마스다 세이코의 활동 당시 무대 영상으로까지 옮겨갔습니다. 지금보다 한참이나 뒤처진 카메라로 촬영한 그 시대 영상들은 흐릿하고 칙칙하지만 오히려 낭만적이다, 그 시대에 살아보고 싶다 같은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런 유행 때문에 현재를 마치 과거처럼 담을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캠코더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중고 커뮤니티에 보면요, 화질 구지 최상급이라는 홍보 문구가 등장할 정도로 화질이 좋지 않을수록 복고 감성이 충만할수록 오히려 선호도가 높고 가격도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 시대를 살지 않았어도 그 시대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카메라를 통해 직접 그 시대에 다가가 보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는 신선한 모습인데요. 뭐든지 빠르게 완벽한 최첨단 기술로 뒤덮인 지금과 다른 아날로그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신선함을 주면서도 조금은 천천히 가도 된다는 위로가 되어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을 이기는 나만의 방법에 대해서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8462님, 저는 체육교사입니다. 우리 학교는 체육관이 있긴 한데 에어컨 같은 냉방 시설이 없어서 늘 이열치열로 체육 수업을 합니다. 수업 중에는 아이들 수분 섭취를 잘 챙기고 저는 샤워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7910님, 30여 년을 다닌 직장을 몇 달 전 정년 퇴직하고 요즘은 도서관에서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읽고 콩으로 라디오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답니다 하셨어요. 9945님, 오늘이 염소 뿔도 녹는다는 대서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주말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온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름철이라도 찬물 샤워는 쉽지 않던데 숨 참으면서 견디니까 이제는 시원하고 상쾌하더라고요. 다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청취율 조사는 언제까지인가요? 저는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전주리 아나운서의 세상의 모든 정보라고 외칠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저한테는 전화가 안 오는 걸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좀 전화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7월은 내내 비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책 읽는 거 어떨까요? 좋죠.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좋거나 밖에 나가기 좋을 때는 책 읽기 쉽지 않다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기가 쉽지 않죠. 네네. 이런 때 비가 많이 오는 때 책을 읽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외부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책 읽기가 굉장히 좋고요. 요즘에 옥수수나 감자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쪄먹으면서 책장 넘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책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무서운 책 2권 그리고 산뜻한 책 1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들어요. 첫 번째로 얘기할 책은 이상한 집이에요. 제목이 스포일러 같기도 한데요. 제목이 스포일러 맞죠? 이상한 집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인데 우케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우케스의 우가 비우자예요. 그래서 호러와 오컬트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동영상을 주로 제작하는 그런 크리에이터인데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그 채널 구독자 수가 15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인기가 많고 오늘 말씀드릴 이상한 집이라고 하는 영상은 2천만 뷰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한 집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나중에는 이상한 집 2도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입소문처럼 돌았어요. 처음에는 동영상으로 나왔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SNS상에서 돌면서 사람들이 괴담 퍼뜨리는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야기인데요. 그걸 소설로 읽으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내용의 책이에요? 일단 부동산 괴담입니다. 얼마 전에 이사하셨죠. 네. 예, 왜 집을 보러 다니면서는 정말 5만 가지 것을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집값. 그다음에 동네 분위기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다음에 이사를 갈까라고 생각하면서는 뭘 보나요? 평면도를 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방이 몇 개 있고 화장실은 어디 있고 뭐 방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면도를 보면서 이제 집을 여기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평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면도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우케스라는 사람한테 와서 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집을 보고 있는데 좀 희한한 집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매매하려고 하는 집이니까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평면도를 보니까 좀 희한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2층짜리 집이에요.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2층짜리 집이니까 이제 1층, 2층이 각각 평면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겹쳐 놓는다고 생각해 놓고 보니까 좀 희한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1층에 뭐 2층에 뭐 이렇게 하고 끝날 텐데 이 집은 평면도가 아무리 봐도 기분이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비전문가니까 내가 뭘 몰라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케스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집의 평면도를 차근차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공간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는 이중문이 필요가 없는 공간에 이중문이 있고 아이방이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사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죠. 채광이 잘 되고 그런 방들을 보통 쓰니까. 그래서 이 집에는 뭔가 비효율적인 구조고 그다음에 1층과 2층을 겹쳐서 봤을 때는 더더욱 수수께끼 공간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집에 얽힌 비밀이 있더라라는 식의 전개예요. 그래서 사실 집이라는 게 싸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모두 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지 말지를 평생 모은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괴담이라고 하는 게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이야기는 특히나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이 집에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갈 수도 있어라는 어떤 공포심 같은 것들을 잘 자극하는 이야기여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 듣는데 완전 책에 푹 빠져드는 기분이에요. 저 진짜 당장 읽어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소설책인데 만화책으로도 나온다면서요. 네, 이 만화책 워낙 이 책이 인기가 좋으니까 만화책으로도 나오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평면도가 어떻길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만화책이면 다 그림이니까 보기가 쉽다. 그다음에 이 책을 지금 보시고 싶은 분들 중에서 너무 급해. 당장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보고 싶어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동영상 사이트 가셔서 이상한 집, 일본 이상한 집, 괴담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관련한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면도인지 이게 왜 이상한 건지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개됐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괴담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일본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해 주는 버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건축하시는 유현준 선생님이 풀이해 주시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올 만큼 좀 흥미진진한 구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책은 주말엔 숲으로인데요. 이 책도 만화책이에요? 예, 이 책 만화책이고요. 주말엔 숲으로라고 하는 제목 보시면 벌써 주말에 숲에 가는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딱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쓰고 그린 마쓰다 미리라고 하는 작가는 일본에서 30대 여성들의 어떤 정신적 지주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정신적 지주라고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직장 생활 30대라고 하는 나이가 직장 생활 한참 하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거 있죠. 이를테면은 뭐 결혼을 할까 말까, 결혼 꼭 해야 되는 걸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은 게 맞나?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다 보니까 그냥 나이만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작가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세하게 하나씩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책들 중에서 한국에서 꽤 인기가 있었던 작품들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무래도 싫은 사람 이런 책들이 있어요. 제목부터 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공감하기 좋은 내용들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주말에 숲으로 가는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책 표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림이 좀 소박한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화라고 해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는 작화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화려하고 꼼꼼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마쓰다 미리의 만화들은 보고 있으면 이거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한 선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작품들의 경우에 그림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내용 어떻게 보면 에세이를 그림으로 풀어낸 것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에서 살아가는 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비롯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일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항상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말에도 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때 생각하는 게 있죠. 도시를 떠나서 좀 호젓한 데 가서 좀 편하게 푹 쉬면서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또 막상 그렇게 떠날까 생각하면 도시를 떠나고 싶은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절충안으로서 주말에는 숲으로 가서 보내는 이제 그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3명이에요. 그래서 3명이 각각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중에 한 명에게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숲으로 떠나서 주말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책 다 읽고 나면 숲에 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책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숲에 간다라고 하는 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냥 귀찮으니까 아니면 힘드니까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같은 이유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르게 먹는 것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직장 경력이 10년, 20년 쌓이다 보면은 누구나 좀 그만두고 쉬고 싶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그런 생각에 지치는 게 나 하나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런 만화들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가 오는 날 읽기에는 더더욱 좋은 게 지금 당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날씨 좋아지면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획을 짜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해요. 네. 다음 책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추리 소설이죠. 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면 추리소설 읽을 때 베스트,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들을 꼽을 때 거의 항상 언급되는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에거사 크리스티의 걸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제목처럼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까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외딴 섬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 범인은 누구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죽었다면 범인은 누구일 것인가? 라고 하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여기에는 10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10사람의 인물들이 한 무인도에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누가 초대했는지가 약간 불투명한 거예요. 물론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 누가 초대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간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초대를 받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의 방식이 노래에 적혀 있는 가사랑 너무 비슷할 뿐더러 거기에 있는 인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형들이 죽은 사람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 어디가 꺾여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고장나 있는 거예요. 네. 대체 이 인형은 무엇이고 대체 이 10사람은 서로 친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대체 이 10명을 왜 모았으며 누가 모았으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외딴 섬이다 보니까 으스스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 오는 날 이런 때 읽으면 특히 비 오는 날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읽으면 약간 오싹한 기분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얘기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번 읽기도 한 작품입니다. 네. 오디오북도 있다면서요. 오디오북으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과 일본에서는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고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추리소설 같은 경우는 유명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트릭이 특이해서입니다. 근데 트릭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밝혀지고 나면 다시 볼 필요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비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비밀을 다 알고 나면 네. 재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유명한 작품들의 경우는 비밀을 알고 봐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오디오북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북이 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우분들이 약간은 으스스하게 그 분위기를 내면서 읽어주시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 사이트 같은 데에서 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오디오북 같은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미리 듣기 같은 것들 통해서 1시간 정도는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더운 날 많잖아요. 그럴 네. 때 이렇게 무서운 책 읽으면 좀 시원해질 것 같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원하다는 느낌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런 얘기 있거든요. 무서운 이야기, 그러니까 뭐 호러 영화나 아니면 무슨 호러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 실제로 체온이 약간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몰두해서 보잖아요. 굉장히 집중해서 책을 읽기 때문에 집중해 있는 동안은 덥다라든가 춥다라든가 하는 식의 맞아요. 생각을 약간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책을 읽는 것의 굉장한 재미이기도 하고, 오늘 제가 이제 밖에서 제 차례 기다리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더워서 요즘에 도서관 가신다는 분이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 가셔서 읽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책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한번 쏙 빠져들어서 그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소설책들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을 한번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 오는 날 읽기 좋은 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한 책들 장만해 놓고 계시다가 이렇게 비 오는 날 한번 꺼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린킴의 레인 듣고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커피의 기원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네, 요즘처럼 비가 오는 계절에는 커피가 정말 더 좋죠. 뭐 이럴 때 가끔 생각납니다. 이 커피를 누가 발명했을까. 예, 오늘도 커피의 탄생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사실 커피의 열매인 이 커피 체리는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 먹어봤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커피라니 뜨거운 음료는 당연히 뭐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 중에 이렇게 뜨거운 음료, 뜨거운 액체를 좋아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예, 인류 역사의 이제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 만들었을 텐데 그런 네. 기록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 이제 커피 체리 속에 있는 씨앗을 볶은 후에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서 처음 마셔봤을 텐데 이 사람이 이 음료를 마시면서 자기가 인류 역사에서 이 음료를 마시는 첫 번째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어떻게 네. 알겠어요. 뭐 내가 사는 곳에 최초도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뭐 인류 역사에서 최초인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최초로 어떤 음료를 만들었다고 해도 옛날에는 뭐 그게 또 별 의미가 없었죠. 네. 뭐 나라가 그런 권리를 보호해주지도 않았고 뭐 국제적으로는 물론 보호받을 수 없었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군가는 비빔밥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먹었을 텐데 그 사람이 자신이 시도한 이 야채와 밥을 섞은 비빔밥이 우리나라 최초인지 뭐 인류 최초인지 몰랐겠죠. 예, 자신이 처음으로 시도한 그 비빔밥이 훗날 21세기에 이르러 뭐 세계인이 가장 선호하는 비행기 기내식이 될 줄은 뭐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뭐 김치도 그렇고 막걸리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 어떤 음료나 음식이나 누군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반드시 있었겠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남기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게 보통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음료나 음식 대부분이 처음 발견 혹은 발명한 사람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네. 특히 오래된 전통 음식이나 음료일수록 더 그렇죠. 뭐 이런 게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된 것은 특허 제도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럼 특허 제도가 인류 역사에서 언제 등장한 거예요? 네, 인류가 발명자를 법으로 보호한 최초의 사례는 베네치아 공화국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1474년에 만들어진 이 베네치아 특허법이 최초이죠. 이 베네치아에서는 당시 새로운 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10년간 독점적인 사용권을 법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550년 전이에요. 영국에서도 1624년에 독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독점적인 사용권을 인정했고요. 특허, 이 페이턴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거죠.
프랑스는 대혁명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1791년에 특허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프랑스가 영국의 도움 없이 경쟁자인 영국의 도움 없이 산업혁명을 독자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각종 발명을 권장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부여해서 보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국가 성립 초기인 1790년에 신생국이니까 필요한 그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허법을 제정해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오래 전부터 네, 특허 제도가 있긴 했네요. 그런데 이 특허가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 건 최근이겠죠. 그렇죠. 이 초기의 특허법은 당연히 이제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특허 협력 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1970년에 체결이 되고 1978년부터 발효되면서 특허가 국제적으로 보호받게 된 거죠. 특허를 여러 나라에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해서 등록된 특허는 이제 조약 가입 국가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현재 150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한 상태죠. 이 커피는 이런 특허 제도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발명되었으니까 최초의 발명자가 누구인지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동물이 등장하고 뭐 전설이 등장하고 논쟁이 생긴 거죠. 뭐 인기가 없는 음료라면 뭐 논쟁이 없었을 텐데 네. 커피는 탄생 이후 인기가 점점 뜨거워졌고 뭐 이런 인기를 따라서 기원 논쟁도 계속해서 뜨거워져 왔습니다. 최초의 커피 음료가 예멘에서 시작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네네. 주셨잖아요. 그게 기록에 있는 거죠? 예, 기록이 전하는 사실입니다. 1587년에 압달 카디르 알 자지리가 쓴 그 엘리트가 사용하는 커피 비법이라는 제목의 필사본, 즉 손으로 쓴 아랍어 책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책 제목을 언급했는데요. 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죠.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갔다가 2011년에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반환한 외교장각 도서가 150년 가까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인 직지심체가 현재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이죠. 직지심체는 비록 우리나라 청주에서 인쇄된 건데 반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약탈된 게 아니라 반출 경로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알자지리 책에 보면 커피의 등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첫째는 커피가 처음 등장한 곳은 예멘이다. 둘째,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 발명한 사람은 아니고 마신 사람은 나반이라는 수피교 성인이었다. 셋째, 커피가 등장한 때는 이 책이 쓰여지기 120년 전, 그러니까 1467년쯤이었다. 우리나라 세주 13년입니다.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멘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당시에 커피 만드는 법을 알았을까요? 네, 뭐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요. 네. 아쉽게도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현재로서는 역사적 진실을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언젠가 관련 기록이 발견되면 진실이 밝혀질 수는 있겠지만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고요. 현재로서는 최선이 뭐냐 하면 역사적 배경이나 이제 관련 유물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예멘 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커피 관련 유물들, 예컨대 커피 볶는 데 사용했던 뭐 냄비류나 볶은 커피를 갈았던 절구, 뭐 커피를 끓이던 주전자, 뭐 마시던 컵, 뭐 이런 남아있는 유물들은 이 알자지리가 기록한 1460년대에 커피가 등장했다는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커피 체리 속에 있는 씨앗을 볶아서 물에 넣고 끓이면 향기 가득한 음료, 이 각성 효과까지 있는 음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까지는 서양인들이 남긴 글을 통해서 뭐 낙타, 염소, 새도 등장합니다. 이런 동물이 알려졌다. 뭐 꿈속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알려줬다. 뭐 그런 얘기들만 있었는데 모두 설득력은 없죠. 없죠. 예, 저도 이런저런 책을 보고 공부를 했지만 사실 받아들일 만한 뭐 이야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러던 이제 어느 날 꽤 그럴듯한 생각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책에 쓰고 강연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소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설득력이 있는 추론이라고 이제 지지를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커피의 기원에 관한 이길상 교수님의 이론인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커피라는 음료는 이 커피 체리를 에너지 음식으로 먹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의 식문화, 그리고 밤샘 기도를 해야 했던 예멘 수피 교도들의 종교 문화, 그리고 중요한 게 동아시아에서 전해진 차 만드는 문화, 이 세 가지 문화가 결합해서 탄생한 그야말로 문명 간 만남의 산물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해석이네요. 네. 그러니까 찻잎을 덮는 것은 커피 볶는 것과 같고 네네. 이 덮은 찻잎을 뜨거운 물에 우리는 거는 볶은 커피를 물에 넣고 끓이는 것과 비슷하고요.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네. 그런데 동아시아의 차 만드는 문화가 금원 예멘까지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네네. 뭐 정답은 중국 명나라의 정화 해양 탐험대입니다. 이 명나라의 정화라는 인물이 대함대를 이끌고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인도,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 지역을 방문했거든요. 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보다 87년 앞선 대탐험이었고요.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 대륙 남단을 돌아서 인도양을 탐험한 것보다 93년 앞선 탐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사 교과서 아시아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정화고 가장 많이 나오는 역사적 사건이 정화 대탐험입니다. 학교 역사 시간에 들어본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화가 출신 배경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정화의 어릴 적 이름은 마삼보였습니다. 부모가 우즈벡 출신 이슬람 사람이었거든요. 눈이 파란 생목인이었죠. 정화의 부모가 당시 중국의 변방이었던 운남으로 이주해서 살면서 중국식 성 마시를 쓴 건데요. 마호메트 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삼보가 어린 시절에 이제 운남성이 명나라에 점령된 사건이 벌어지고 포로가 된 마삼보는 안타깝게도 거세를 당한 후에 환관이 됩니다. 내시가 된 거죠. 이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가 되는 이 영락제가 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마삼보는 영락제 편을 들어서 공을 세웁니다. 이 황제가 된 영락제가 그래서 마삼보에게 정씨 성을 내려주면서 정화, 중국 발음으로는 정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관으로는 최고위직인 태가메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 태감이 된 정화가 영락제의 명을 받아서 인도양 대탐험에 나서게 된 것이 1405년입니다. 이 영락제가 한족도 아니고 사실 오랑캐 출신 일개 황관인 정화를 왜 해양 탐험대의 대장으로 삼았을까요? 뭐 가장 믿을 만한 측근이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예, 물론 그거는 중요하게 고려되어 있겠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화가 이슬람 출신이라는 점이었죠. 예, 정화 탐험대의 방문 지역 중 많은 곳이 당시 이슬람 문화권이었거든요. 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라카 그리고 말라바르 등 인도의 해안지대가 모두 이슬람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는 당연히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였죠. 정화가 이슬람 출신이라는 점이 이슬람 문명권을 방문하는 그 대탐험대의 대장으로 선발된 첫 번째 배경이었던 겁니다. 네. 가는 곳마다 정화는 생긴 것부터 이슬람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환영을 받았죠. 물론 무력으로 현지를 점령하고 지배하려는 목적을 내세우지 않은 것도 정화 함대가 방문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은 이유였고요. 그래서 정화 원정대의 방문은 대체로 평화로운 분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져간 명나라 물건들을 판매하고 현지의 진귀한 물건들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이 상업적인 목적을 잘 달성했던 겁니다. 물론 탐험대 규모가 대단히 컸기 때문에 방문지에서 저항하기 힘들었던 측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탐험대 규모가 대단했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당시 함대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요. 배 한 척의 길이가 137m, 폭이 56m였으니까 거의 축구 운동장만한 거죠. 1차 원정 때는 이런 배 62척에 2만 7천 명 정도의 군인과 상인이 탔으니까 뭐 엄청나죠. 당시 중국이나 조선의 선박 제조 기술은 동시대 서양보다 우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거북선은 당시 동아시아가 가졌던 이런 뛰어난 조선 기술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 정화탐험대가 예멘의 아덴을 방문한 것이 1409년 3차 원정 때였고 1413년 4차 원정 때도 아덴을 방문했습니다. 이 4차 원정 때 이제 아덴을 거쳐 아프리카를 방문을 했고 이때 이제 중국에는 없는 기린을 중국에 가져왔다고 하죠. 황제에게 바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417년에 출발한 5차 원정에서 이제 소말리아 모가디슈를 방문했는데 귀국할 때 얼룩말, 코뿔소, 뭐 사자 등 진귀한 동물들을 또 많이 데려왔고요. 마지막 원정이었던 1431년 7차 원정 때 이제 예멘의 아덴과 그 후에 모카 그리고 이슬람 성지 메카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정허가 이 메카에서 이슬람 그 참배를 한 거죠. 7차 원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정화는 사실 배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런 정화 대탐험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차 만드는 문화가 예멘에 전해진 겁니다. 동아시아의 차 문화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해졌다고 배운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예, 뭐 중국 문화가 서방으로 전해진 통로는 실크로드가 하나였다면 다른 하나는 바닷길을 통해서였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차 문화는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까지 전해진 것이 16세기인데요. 네. 그것보다 1세기 정도 전에 정화탐험대가 개척한 이 바닷길을 통해서 동아시아, 인도양 주변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먼저 전해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전했어요? 이 당시 정화탐험대가 가져간 주요 무역품 중에 하나가 차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죠. 이 탐험대가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반도, 뭐 동부 아프리카 등에 도착해서 중국에 차를 팔았던 것이죠. 낯선 물건인데 그냥 팔 수는 없죠. 차를 어떻게 생산해서 만드는지를 설명을 하고 찻잎을 이용해서 어떻게 차를 내려 마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겠죠. 요즘 표현으로는 뭐 시음 행사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찻잎을 강매를 하고 왔다면 뭐 현지인들이 그 마른 차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스러웠겠네요. 마른 나뭇잎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뭐 그냥 먹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겠죠. 그냥 씹어 먹던지 뭐 물에 불려서 샐러드 재료나 뭐 햄버거 재료로 좋다고 하니까 사용은 했겠지만 뭐 맛은 없었겠죠. 네. 그래서 다시는 뭐 찾지 않게 되었겠죠. 이 장사를 잘하는 중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팔았을 리는 없고요. 예, 당연히 차 생산과 가공법을 설명을 하고 차 끓이는 방법을 보여주고 함께 마시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면 차를 포함해서 가져간 물건을 팔고 현지 물품을 구입한 후에 중국인들이 모두 배를 타고 돌아왔을까요? 그랬겠죠. 뭐 설마 낯선 땅에 남아서 물건을 팔았겠어요? 아닙니다. 정화 함대는 현재 차를 포함한 중국 물건과 함께 상인들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여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지금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화교 문화의 뿌리가 된 거고요. 현재 남겨놓은 중국 물건과 중국 상인들의 안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볼모를 데려왔죠. 현재 왕이나 왕의 가족들을 볼모로 배와 태워서 명나라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1차 원정부터 5차 원정까지 데려왔던 30여 개의 나라 볼모들을 1421년 6차 원정 때 배에 태워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 잡혀온 볼모들은 길게는 16년 정도, 짧아도 4년 정도는 명나라 수였던 난징과 베이징에 머물다가 돌아간 겁니다. 볼모로 잡혀온 사람들이 난징과 베이징에서 몇 년간 머무르면서 명나라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때 차 문화를 배운 것은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는 곳마다 차 대접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아라비아 반도에 전해진 중국의 차 만드는 문화로부터 이 커피 만드는 문화가 싹 텄다. 그런 주장이신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정화탐험대가 예멘의 아덴이나 모카, 메카 등을 방문해서 전해준 차 문화를 접했던 예멘 사람들 그리고 명나라에 잡혀와서 여러 해 동안 중국인들의 차 문화를 보고 경험한 후에 돌아간 이 볼모들 이런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자기 나라에서 나는 그 식물의 잎이나 열매에 차 만드는 방법을 적용해 본 겁니다. 이거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커피에 고구마를 섞어서 뭐 고구마 라떼 만들고 쑥을 섞어서 쑥 라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런 실험 정신이 있는 사람 누군가 현지에서 나는 이런저런 식물의 잎이나 열매를 가지고 실험을 했겠죠. 특히 카트나 커피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식물은 각성 효과가 있는 식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네. 누군가는 커피 열매를 통째로 볶아서 물에 끓여 마셔봤을 거고 누군가는 커피나무 잎을 덮은 후에 뭐 마셔봤겠죠. 그러나 누군가 커피 열매 씨앗을 볶고 빻은 다음에 끓여서 마셔봤더니 향과 맛이 좋았던 겁니다. 이 순간 향도 좋고 맛도 좋으면서 각성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음료 커피가 탄생한 겁니다.
이 정화 함대가 마지막으로 예멘을 다녀간 것이 1433년이고 커피가 유행한 것이 1460년대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긴 하네요. 그렇죠. 정화 탐험대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지 30년 후쯤에 커피가 예멘에서 유행한 것을 보면 이 동아시아의 차문화 영향을 받아서 커피가 등장했다는 저희 해석이 억지는 아닙니다. 당시 커피의 등장에 중국의 차문화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들도 있습니다. 증거요? 어떤 증거요? 예멘을 비롯해서 튀르키예 등 그 이슬람 지역에서 발견되는 15세기 초기 커피 용기를 보면 커피를 마시는데 사용한 잔은 대부분 중국식 찻잔이고요. 현지에서 만든 찻잔도 크기나 모양이 완전히 중국 찻잔입니다. 손잡이가 없는 작은 찻잔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커피잔과는 정말 다릅니다. 이슬람권에서 초기에 커피를 끓이던 주전자도 동아시아 차주전자 그대로입니다. 뭐 지금도 예멘이나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의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보면 이게 동아시아의 차 만드는 도구와 거의 같습니다. 커피의 탄생에 동아시아 차문화가 끼친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죠. 꽤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들리는데요. 혹시 교수님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는 커피 전문가가 또 있어요? 예, 다행스럽게도 찾았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안토니 와일드라는 분이 2005년에 쓴 커피 A 다크 히스토리라는 책에서 커피 기원을 알려면 중국의 차문화를 알아야 하고 정화 탐험대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고 썼거든요. 네. 그리고 대만의 한회정이라는 분도 2016년에 쓴 가배학이라는 책에서 저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과 제가 똑같은 생각을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된 겁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오늘 커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피자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